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복료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해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책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강의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총 4회에 걸쳐서 비구니 항일운동가이고 제주불교 중홍조인 복료관 스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복료관 스님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복료관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군입니다. 미국 조지아대 이항순 교수 연구에 의하자면 앞으로 새로운 문헌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복료관 스님이 제주불교 최초 비군일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여성운동에 앞장선 여성 리더이시고요. 항일운동하는 사람들의 은신처로 법정사를 창건을 해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을 견인시킨 여성 항일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불교는 한 200여 년에 걸쳐서 종교로서의 불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료관 스님이 스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200년간 지속된 암흑기를 끝내고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키고 중흥시킨 분이 바로 복료관 스님이십니다. 복료관 스님의 성은 안씨고요. 마을에서 이름은 안여관입니다. 법명은 복료관이고 법호는 해월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스님들 법명은 두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복료관 스님의 성이 봉씨가 아닌가 이렇게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료관 스님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 안여관이 승려 복료관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불교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1702년 이형상이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불교 회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형상 목사는 불상을 불태워버리고 또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그렇게 하고 또 승려를 환속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찰 건물을 해체해서 관공서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때부터 불교가 본격적으로 회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제주불교는 계속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쇠퇴를 하다가 종교로서의 불교가 없었던 제주불교 암흑기는 200년간 걸쳐서 지속이 됩니다. 근데 복료관 스님은 1865년 제주도 화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99년 복료관 스님 집 앞을 지나던 어떤 비구 스님께서 걸망에서 나무로 만든 관세음보살상을 꺼내주면서 이 관세음보살상을 방 안 깨끗한 곳에 모셔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 하냐면 복료관 스님의 자식들이 명을 이으려면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떠나버립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명이 짧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 자식의 명이 길어진다는데 기도 안 할 어머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복료관 스님이 이제 관세음보살상을 받아서 집안의 벽장 안에다 모셔두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조석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입에다 관세음보살 달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을 집안 식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는 불교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반대에 직면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항상 복료관 스님이 어디를 다녀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복묘관 스님이 왜 이렇게 집안 사람과 주위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천주교 선교사들이 이 제주도는 신당이 굉장히 성했어요. 하다못해 나무 밑에도 신당이 있고, 이제 뭐 신당이 한 500개 정도 있었다 할 정도로 이 좁은 땅에 그 신당이 많았는데, 그 선교사들이 신당을 파괴하고 또 불태워버리고 또 신방을 내쫓고 또 이제 이 당굿이나 용왕제 같은 거를 제주 사람들이 많이 지내거든요. 근데 당굿, 용왕제 또는 마을 제사까지도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다가 유림들이 제향을 지내는 것까지도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천주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천주교는 이 제주 도민이 모르던 종교잖아요. 근데 천주교가 들어와서 제주 도민의 전통 신앙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핍박까지 가하게 되니까 이 제주 도민과 제주 유림들이 더는 못 살겠다 하고 일어난 게 이제수의 항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수의 항거는 천주교 선교사들의 핍박과 무시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더는 못 참겠다 해서 일어난 게 이제수의 항거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수의 항거로 인해서 그 후 제주도에 들어온 신흥종교는 제주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의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묘관 스님은 1899년도에 관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관음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복묘관 스님도 예외가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핍박과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위 사람들하고 이제 주변 식구들한테 이제 심한 반대 때문에 복묘관 스님 본가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가 근처에 집을 하나 구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구입한 그 거처에 복묘관 스님이 관세음 보살상을 모셔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요망한 계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복묘관 스님 모시고 있던 관세음 보살상을 부시고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복묘관 스님이 또 쫓겨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복묘관 스님 다시 이제 쫓겨나서, 그때 이제 지금은 제가 스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스님이 아니죠. 쫓겨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한라산 산천단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제 한라산 이미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산천단 거처에는 불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묘관 스님이 이제 도처를 다닙니다. 제주 도처를 다니면서 불상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비양도를 가면 불상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에 복묘관 스님이 드디어 비양도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비양도를 한 5번 정도 걸쳐서 가봤거든요. 근데 비양도하고 제주도와 비양도 사이의 거리는 아주 짧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기계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지만은 복묘관 스님이 1901년에 비양도로 갈 때는 목선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배. 나무로 만든 배에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목선이었는데, 비양도를 가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버려요. 복묘관 스님께서. 돌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히려고 이제 막 하니까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이제 허둥지둥 하잖아요. 우리도 허둥지둥 하고 막 당황스럽죠. 근데 복묘관 스님을 보니까 복묘관 스님 한쪽에 앉아가지고 관세음 보살만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묘관 스님 깨어나서 보니까 비양도 바닷가의 어느 집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목숨을 부지한 거죠. 목숨을 부지한 게 이제 복묘관 스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관세음 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는 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양도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묘관 스님은 불상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산천당 거처로 되돌아왔고, 이제 비양도를 건너가다 그 경험한 관세음 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본인이 목숨을 구제했다고 이제 확신을 하죠. 그러면서 복묘관 스님의 관세음 보살 기도는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이게 신심이 확고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비양도에서 체험은 어떤 어려움도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를 받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이 이제 관음신앙을 완전히 이제 확신하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제주 불교 신자들의 신앙관 또는 수행관에 이 관세음 복묘관 스님의 관세음보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복묘관 스님은 상당히 약초에 밝았다고 해요. 그래서 6년이 넘도록 이제 제주 본가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산천단까지 갔잖아요. 산천단에서 1907년에 이제 스님이 되려고 제주도를 떠나기 전까지 기간이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을 제주도 곳곳을 다니면서 병자를 만나면 병자들한테 맞는 약초를 복묘관 스님이 말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음신앙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제주도는 밥을 3끼 먹을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는 섬이잖아요. 육지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기층 민중들이 그러면 병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한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간다 해도 돈이 없어서 약초를 사서 이게 처방대로 약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연히 복묘관 스님을 만나면 복묘관 스님이 말해준 대로 풀을 뜯어서 먹으면 그 병이 낫고 또 복묘관 스님이 말한 대로 이제 어떤 풀을 뜯어서 이렇게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묘관 스님은 제주 도민에게 점점 담비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묘관 스님이 관음신앙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얼마나 신흥 종교에 대한 제주 도민의 마음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복묘관 스님 마음에는 그래도 항상 늘 비양도 건너가다 돌풍을 만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서 본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이 기억이 떠나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려면 승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07년 9월 달에 제주를 떠나서 목포로 향합니다. 복묘관 스님이. 이제 목포에 도착한 복묘관 스님은 그 주변 곳곳을 이렇게 보면서 또 주변의 사찰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어디를 알게 되냐면 해남 대흥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남 대흥사로 복묘관 스님께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해남 대흥사에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복묘관 스님을 본 박영희 스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머리는 새집이 되어 있었고 몰골은 거지보다 더 거지 같았다고 그래요. 복묘관 스님이. 그러니까 해가 어둑어둑할 때 이런 몰골을 하고 들어오니까 주지 스님이 한 번 보고는 2번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해가 어둑어둑할 때 누가 이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선뜻 이게 아무리 대중처소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냥 복묘관 스님 내가 승려가 되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흥사 스님들이 2년간의 행자 생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묘관 스님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이 사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리를 도와주면서 복묘관 스님이 산내 암자를 둘러보다가 병자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연유를 물으니까 일본 유학까지 하고 온 주지 스님의 상자인데 한센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센병이라 하지 그때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말을 하던 시기고 이제 이 병이 옮을까봐 사람들이 근처도 안 가고 막 그러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그런데도 이제 복묘관 스님 방문을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몸이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스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료관 스님께서 내가 이 스님을 한번 고쳐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믿겠어요? 안 믿어요. 대형사 스님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사같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들어올 때 몰골은 아주 거지 몰골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알지도 못하는 나이 든 보살이 와가지고 병자를 고쳐보겠다 하니까는 이제 안 된다 한 거예요. 근데 복료관 스님이 근데 이제 복료관 스님 도착하기 하루 전날 어떤 대형사 스님 꿈에 내일 환자를 고칠 스님이 한 분 온다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보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 저 사람한테 한번 맡겨놔 보자.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료관 스님이 뭘 요구를 하냐면 묵은 된장하고 몸을 감쌀 천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다 주니까 그 환자 상처 부위마다 된장을 붙이고 그 천으로 이게 감더라는 거예요, 몸을. 전부 이제 감아놓고 이 스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부터서 스님과 나는 관세음보살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이제 이 천을 열고 보니까 이 상처 부위마다 이제 온몸이 이제 이렇게 썩어 들어갔으니까 상처 부위마다 벌레가 막 드글드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 밖에다가 멍석 아시죠? 멍석을 깔고 그 위에다가 아궁이제를 듬뿍 갖다가 깔아 놓으라 하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그 천으로 된장하고 이제 이 드글드글했던 벌레를 대충 쓸어내고는 복료관 스님이 부축해서 마당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스님을 덕석 위에 눕혀놓고는 둥글려 버리더래요. 둥글려 버리니까 이제 온몸에 이제 재가 이제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벌레들이 재가 묻어가지고 숨이 막혀갖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도 옆에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옮을까봐. 그래서 복료관 스님이 손수 깨끗이 씻겨서 이 스님은 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는 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상처 부위마다 딱쟁이가 앉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료관 스님 이제 온 산중이 이제 떠들썩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막 그런 일 있다가 막 더 신경 쓰고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형사에서 이제 복료관 스님께 뭘 원하냐고 물어요. 복료관 스님 나는 승려를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를 받습니다. 이제 비구니 유장 스님을 은사로 비구 청봉화상을 계사로 해서 복료관 스님께서 수계를 받고 드디어 스님이 됩니다. 근데 이 스님이 되는 거는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가 나온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사에서 계를 받고 이제 한 달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승려로서 익혀야 할 작법들을 복료관 스님이 익히고 1908년 1월 5일 날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전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 과정을 박영희 스님이 전부 보셨고 이 이야기는 대형사 스님들한테서 똑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복료관 스님 후손들한테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또 복료관 스님한테 직접 들은 제주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진원일 스님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복료관 스님이 이런 일이 한센병을 고쳤다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복료관 스님은 약초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해박했고 병자의 병을 알아보는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복료관 스님하고 약초, 이게 병치료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제주도에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스님의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약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건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복료관 스님이 계를 받고 제주도에 오셔서 이제 최초 사찰 관음사를 창건하고 또 법정사를 창건하고 거기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묘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복묘관 스님이 관음 신앙을 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 탄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계를 마치고 복묘관 스님께서 제주도 산천단 거처로 되돌아와서 복묘관 스님이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인 한라산 관음사를 창건하고 항일운동하는 사람의 은신처로 법정사를 창건한 것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대흥사에서 이제 승려가 된 복묘관 스님은 산천당 거처로 되돌아오죠. 그때가 1908년 1월 5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음력입니다. 그때는 이제 음력을 쓰던 시기잖아요. 대흥사에서 이제 모시고 온 불상하고 목탁을 이제 이제 그 산천당 거처에 모셔놓고 조속으로 예불을 하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요. 이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복묘관 스님 오로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로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08년 4월에 근대 제주불교 역사상 최초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무사히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200년간 지속되었던 제주불교 암흑기가 마침내 끝나고 근대 제주불교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쓴 것입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아주 이게 문헌에는 한 500명 정도가 몰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좀 부풀려진 것 같고 산천단에 한 500명씩 막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그 장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제 이 말이겠죠. 몰려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런 물건을 이대로 내두면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반드시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니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초가집 안에 있는 복묘관 스님을 두고 밖에서 불을 질러 버립니다. 집 안에 있던 복묘관 스님은 어떻게 했겠어? 이제 허둥지둥 뒷문으로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한참을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한라산 백록담 밑에까지 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덧. 거기서 이제 7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내가 중생제도를 하려고 승려가 됐는데, 스님이 됐는데 이렇게 중생제도를 하지 못할 바에야 죽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혼자 대내면서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니까 기이하게도 떼까마귀가 수천 마리가 몰려와가지고 복묘관 스님 입고 있던 그 까만 장삼을 막 쪼고 구무하고 복묘관 스님 얼굴을 쪼고 막 신체를 쪼아가지고 정신을 들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복묘관 스님이 정신이 들고 보니까는 당신 옷에는 이제 막 떼까마귀 이게 쪼아가지고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떼까마귀가 복묘관 스님을 이제 명을 구해줬다는 이 이야기도 아주 제주도에도 많이 이게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제 복묘관 스님이 이제 포교를 위해서 창건한 성내 포교당이 있습니다. 이제 한 복판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던 이제 제주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진원일 스님과 또 그 스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복묘관 스님이 이제 포교당을 중심으로 서쪽 집이 있고 동쪽 집이 있는데 이제 동쪽 집으로 이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복묘관 스님과 떼까마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괴짝에서 까만 장삼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복묘관 스님이 그때 입었던 까만 장삼을 꺼내가지고는 보면서 이 장삼의 구멍들이 수천 마리의 떼까마귀가 뚫어놓은 구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봐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이걸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봐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그동안 복묘관 스님이 겪은 핍박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말이고요. 또 복묘관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복묘관과 땔까마귀 이야기도 진원일 스님이 글로 남겨놓지 않았다면, 또 진원일 스님이 그때에 있는 스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였을 건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때마침 이제 산천단을 지나가던 노인이 복묘관 스님을 보고 산천단으로 내려가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천단을 거쳐서 한라산으로 가던 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묘관 스님이 이제 구멍 뚫어진, 이제 꿰맬 뭐 도구가 없잖아요. 바늘도 없고 실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구멍도 한두 개 해야지 꿰맬 수 있죠. 그래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산천단을 내려왔다고 그래요. 산천단을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는 운대사라는 스님이 복묘관 스님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운대사가 하는 말이 그대를 찾은 지 오래되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걸망에서 가사를 한 벌 꺼내서 복묘관 스님한테 드렸다고 그래요. 이제 복묘관 스님 이때가 언제냐면은 1908년 5월 단오날입니다. 이 복묘관 스님 생전에 이때 가사를 준 운대사가 처음 만나본 거예요. 복묘관 스님도. 그래서 이제 더는 만나질까 하고 봤는데 그 후로도 한 번을 더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제 복묘관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사를 이제 산천단에서 받은 복묘관 스님은 제주도에 사찰을 건립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대사가 복묘관 스님께 드린 가사가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도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 하면은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복묘관 스님은 관음사를 창건하게, 이제 관음사는 아니죠. 사찰을 창건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어디를 가냐면 백록담 밑으로 이전에 7일 동안 있었던 거처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100일 관음기도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거의 100일 관음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한라산에 막 불이 나가지고 복묘관 스님한테 그 불길이 확 들이닥쳐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서 한 소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불은 온데간데 없고 관세음보살 기도의 가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음정진 기도로 이제 깨달음을 체험한 복묘관 스님은 누가 와서 복묘관 스님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냐고 아주 대차게 꾸짖었다고 해요. 그래서 복묘관 스님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또 복묘관 스님 대흥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복묘관 스님께서 이제 대흥사 볼 일이 있어가지고 대흥사를 가셨어요. 가셨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그러더래. 제주도 관음사 간장을 도둑놈이 지금 다 훔쳐가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러시더래요. 갑자기 일을 보다가. 근데 같이 수행했던 사람이 이제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복묘관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날짜하고 시간을 적어둔 거예요. 적어두고 이제 일을 마치고 제주도로 되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복묘관 스님이 했던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정말 간장 도둑을 맞은 거예요. 관음사가, 제주도 관음사가. 그럴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가피를 입어서 복묘관 스님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음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1908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마치죠. 마친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천단에 있는 거처를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상도 없고 목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제 복묘관 스님 어디를 가냐면 이제 사형인 이제 해원 스님을 찾아갑니다. 해원 스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해원 스님이 보시금하고 이제 불교 의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가지고 복묘관 스님을 주어서 이제 또 복묘관 스님이 이제 그걸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 가피도 입었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지금 한라산 관음사에 가면 해올굴이라고 있어요. 그 해올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올굴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제 관음 정진 기도와 함께 관음사 창건에 이제 몰두합니다. 그때부터서. 근데 복묘관 스님이 관음사를 창건할 시기는
지금처럼 공사 장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고 뭘로 했겠어요. 근데 당신 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이제 그 관음사 터가 원래는 이렇게 딱 다듬어진 터가 아니고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다듬어지지 않고 잡목이 우거진 그런 터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던 그런 터가 아니었어요. 그런 데를 복료관 스님이 이제 손으로 다 그 터를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터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복료관 스님이 힘이 들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1989년입니다. 저의 사숙이신 이제 법인 스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이 관음사를 창건한 다음에 해원 스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해원 스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해원 스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복료관 스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때 복료관 스님 손은 사람 손이 아니었다. 손이 너무 망가져서 마음이 아파서 복료관 스님 손을 그 사형인 해원 스님이 보질 못했다고 그래요. 안 보려고 일부러 눈을 피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법인 스님이 저한테 전해 주실 때 법인 스님 눈도 벌개지셨어요. 제주도에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원력이 이루어낸 것이 바로 1909년 봄 창건된 한라산 관음사입니다. 근데 관음사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사찰들 가보면 번듯번듯 하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제주 돌에다가 어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말하면 제주 억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육지의 억새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이게 어옥하고 흙을 이렇게 버무려서 채우고 돌을 넣고 흙을 버무려 채우고 해서 벽을 쌓은 다음에 이제 지붕은 이제 억새로 지붕을 이은 한 칸짜리 초가집이었어요. 이게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 한라산 관음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진 게 뭐냐면은 이제 환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초가집이 하나 지어졌고, 그 다음에 또 지어진 게 승려가 이제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지어졌는데, 이 임법당 한 채가 지어진 그 시기가 언제냐면 1909년 봄입니다. 이게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은 1909년 봄에 창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음사 창건은 복료관 스님 혼자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들려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문헌도 그렇게 쓰고 있고 복료관 스님 후손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복료관 스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937년에 이은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은상 씨가 제주도를 여행을 가가지고 지은 책이 있습니다. 탐나기행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복료관 스님이 관음사를 창건한 후에도 제주도민들은 복료관 스님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1912년에는 복료관 스님이 돌 팔매질까지 당합니다. 근데 관음사가 창건되기까지 이제 복료관 스님 겪어야 했던 핍박, 또 우리가 복료관 스님 가는 기도를 하는 것을 못마땅해 가지고 복료관 스님을 쫓아내고 또 관세음 보살상을 파손시키고 불태워버리고 또 동네에서 쫓아내잖아요. 쫓겨나와서 새로 간 거처에서 또 거기까지 찾아와서 밖에서 불을 질러서 복료관 스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또 돌 팔매질을 당하는 이런 수모 속에서도 복료관 스님은 제주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으려는 노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화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 사회적 시련은 도리어 복료관에게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이 의지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보살펴주는 보살의 자비애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복료관 스님이 비양도를 가면서 맞닥뜨린 자연적인 악조건은 복료관 스님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들을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한 밑거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승려가 되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비양도와 산천단은 일반인 안력관에서 승려 복료관으로 시대를 운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관음사는 복료관 스님 손에서 최초 창건된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입니다. 그리고 근대 제주불교는 관음사를 거점으로 해서 제주도 전 지역의 세를 확대해 나갑니다. 관음사를 창건한 복료관 스님은 1909년에 7월에 대흥사를 갑니다. 복료관 스님이. 대흥사에 가서 이제 복료관 스님은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일의병이 참사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대흥사에서. 이 사건의 전말은 또 이렇습니다. 1909년 7월 7일 날 해남 성도안 부근에서 항일의병하고 왜적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항일의병의 무기 열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항일의병들이 이제 해남 미황사 많이 들어봤죠. 미황사 쪽으로 후퇴를 하다가 이제 미황사에서 전열을 재정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7월 9일 날 대흥사 심저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 이제 심저감에서 다음 날 전략을 이제 모의한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침에 들면서 보초병을 세워놔요. 곳곳에. 보초병을 세워놓고는 이제 취침에 들어가죠. 그런데 새벽이 되도록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보초병들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 절 주위에 잠복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급습해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마침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심저감에 계셨던 침허당 스님을 비롯해서 심저감 대중 6명도 일본군의 총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24명에 넘는 항일의병도 일본 총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8명은 또 포로가 됐다고 그래요. 그 8명은 새끼끈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일본군들이 묶어가지고 집마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똘똘똘똘 마는 거예요. 말아가지고 산채로 불을 질러가지고 그 8명 포로를 죽여버렸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복료관 스님은 그 과정을 목격한 게 아니고 이 일이 참사가 일어나고 다음 날 심저감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이렇게 죽은 항일의병들은 이제 대흥사의 젊은 스님들하고 장춘마을이라고 있어요. 대흥사 주변에 장춘마을에 청년들이 올라와서 들것에 들어다가 장춘교 우측에 보면은 이제 이게 한 바위가 있거든요. 그 근처에다가 봉분 없이 평장으로 합장을 했다고 그래요. 다. 2개가 있었던 거는 심저감 식구 하나, 뭐 이제 항일의사 하나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2군데다가 합장을 해서 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료관 스님이 대흥사 심저감에서 항일의병들이 참사한 그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거기에서 복료관 스님은 항일 의지를 다집니다. 그리고 이제 복료관 스님이 그 뒤로 이제 항일 운동한 걸 보면은 아주 신중하게 항일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 되돌아왔어요. 복료관 스님 이런 참사를 보고 제주도로 되돌아와서 뭘 하냐면 항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은신처를 찾아다닙니다.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은신처를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제 법정사, 지금의 법정사라고 있어요. 이 한라산에 이제 도순동 쪽으로 가면은 법정사라는 이제 사찰이 있는데 지금은 폐사가 되고 없습니다. 근데 이제 되돌아와가지고 은신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가하고 떨어져야 되고 왜 떨어진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찾기가 쉽지가 않죠. 찾았는데 처음에 찾은 땅에 있어 보니까 거기는 사람 손을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료관 스님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찾은 곳이 바로 지금의 법정사 터입니다.
그래서 복료관 스님은 1911년에 법정사를 창건하고는 여기에 또 본인이 일정 기간 거주해봐요. 이 안전하지 않는지를 거주해 본 다음에 이제 이게 항일운동 하는 사람의 은신처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1911년에 이제 창건된 그 사찰을 그대로 놔둔 거죠. 그래서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의 은신처로 일반인이 다니기 어려운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복료관 스님이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의 인명을 최우선시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료관 세 번째 시간으로 복료관 스님의 항일운동, 그리고 1918년 봉기한 법정사 항일운동, 또 법정사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료관 스님 후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료관 스님이 항일운동을 했고 항일운동한 것이 드러나서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 이후에 서남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비구니 안강호 스님도, 또 부산 보덕사 법인 스님도, 또 복료관 스님이 돌아가신 것은 항일운동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료관 스님이 항일운동을 하게 된 것은 대흥사에서 항일운동 하던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고 항일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복료관 스님이 법정사를 창건한 것은 항일운동 하는 사람을 숨겨주려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911년 창건된 법정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대도 그렇게 이렇게 간음사를 창건한 지 한 2년 뒤에 창건한 사찰이기 때문에 간음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초가집 한 채였어요. 아주 조그마한 초가집 한 채였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료관 스님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서 지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짓기 때문에 크게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비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사를 창건한 복료관 스님은 이제 법정사에서 아까 이합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은신처로 적합한지를 본인이 일정 기간 살아보면서 이제 이거를 살피잖아요. 이렇게 살핀데 훗날 이제 복료관 스님은 한라산 영실에서 이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던 강창규, 김연일, 방동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법정사로 이주를 시켰고요. 이들은 이제 법정사에서 은신하면서 항일 운동을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 단련은 이제 주로 이제 강창규 스님이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강창규 스님은 아주 힘이 세고 이 차력으로 단련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차력 보잖아요. 이렇게 뭐 차력하는 사람들이 약도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창규 스님이 손가락으로 이게 주전자 있잖아요. 주전자를 톡 하면 구멍이 뽕 뚫리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거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방동화 스님이 이제 그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방동화 스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주 원로들의 이제 구술을 종합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복료관 스님은 법정사에 거주하는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쌀을 대고 돈을 대고, 또 이제 때때로 사람도 보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위험했을 때는 안전한 곳에 이 사람들을 숨겨주었다고 그래요. 이게 복료관 스님 힘이 필요한 데는 모두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총 들고 앞장서서 싸우는 것만 안 했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한 여성 항일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제주 여성 항일운동가로 알려진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고수선, 강평구, 최정숙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보다도 먼저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 바로 비구니 복료관 스님입니다. 현재 언급되는 이제 불교계 비구니 항일운동가로 최초 사례고요. 또 지금은 여성 항일인사 100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료관 스님과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 간에 연락은 누가 했고 중간 역할은 누가 했냐면 방동화 스님이 했어요. 방동화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지형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런데 제주도는 배 방향을 트는 돛과 같다는 거예요. 돛과 같아서 제주도가 먼저 일어나야 우리나라 전체가 모두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918년 10월 강창규, 김연일, 방동화, 박주석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이 봉기했습니다. 서귀포 중문에 있는 주재소를 공격을 해서 불태우고요. 이 주재소 안에 이렇게 갇혀있던 제주도민 13명을 구출하는 등 이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일본 사람들하고 맞섭니다. 그런데 단 이틀 만에 일본 경찰의 이제 강력 진압과 또 반격으로 항일운동에 나선 사람들의 대오가 흐트러져 버리게 돼요. 흐트러져 버리게 되면서 가담자는 이제 수감이 되고 법정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폐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방동화 스님 증언은 법정사에 거주할 때도 복료관 스님의 힘을 많이 빌었고 항일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수감됐을 때도 복료관 스님께서 밖에서 힘을 써서 그분들의 이제 그 수감 기간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료관 스님에게 이제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1926년 복료관 스님이 이제 서귀포에 있는 법화사를 중창할 때 이분들이 모두 가서 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909년 복료관 스님이 항일 의지를 결심한 것에서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또 복료관 스님이 항일운동하는 사람들의 은신처로 창건한 이제 법정사를 창건하시잖아요. 이 법정사가 창건되면서 모든 준비는 마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복료관 스님은 강창규, 아까 말한 김연일, 방동화를 법정사로 이주시켰고 강창규, 김연일, 방동화를 비롯해서 이제 승려와 일반 민중들이 법정사에 거주하면서 체력 단련과 함께 항일운동을 기획을 합니다. 이때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918년 봉기한 법정사 항일운동은 법정사에서 또 법정사에 거주했던 승려와 일반인이 주도해서 일어난 내 나라를 되찾겠다는 제주도민의 항일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1918년 이게 목숨을 걸고 닷을 올렸던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운동보다 5개월 앞서서 일어난 항일운동입니다. 제주도에서 먼저 닷을 올려야 전국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1919년 3월 1일 드디어 전국으로 항일운동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을 항일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보청교의 난이라고 불러버립니다. 근래까지 보청교의 난으로 불려왔어요. 그런데 1991년이 되어서야 김봉옥 선생이 불교계 인사가 일으킨 항일운동이라고 처음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김봉옥 선생께서 1991년에 정구용 항일운동 한 그 항일 인사 중에 정구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정구용 재판 기록 판결문을 정부 기록 보존소 부산지소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주도 안에서도 발간된 자료조차도 보청교의 난이라고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내에 있는 역사학계도 관련 자료를 발굴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91년을 기점으로 해서 김봉옥 선생과 서귀포시청 그리고 윤봉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행정적으로 또는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명칭 변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주 시민, 유족,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 또 민간단체에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무호 법정사 항일운동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연구에 임함으로써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다시 불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법정사 항일 유적지 조성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1996년입니다. 법정사에 가보면 아주 넓은 땅이 항일 유적지예요. 근데 1996년부터 법정사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29만 평에 가까운 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8만 7,375평에 가까운 토지를 법정사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사 항일운동 성역화 사업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법정사 항일운동 유적지 성역화 사업 완성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 불리게 된 가장 큰 공로는 김봉옥 선생님하고 서귀포 시청하고 윤봉택 씨에게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분들은 이후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이제 무관한 사람들을 끼워 넣는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법정사 항일운동은 왜곡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법정사 항일운동과 무관한 사람이 마치 자신이 법정사 항일운동을 널리 알린 공로자인 것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불교계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후 사정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럼 뭐 복료관이 법정사를 창건하고 그리고 법정사 항일운동과 깊숙이 관련됐지만은 법정사 유적지에 가면 안내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복료관 스님 이름 석자가 없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혼란이 야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정사 창건 또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바른 역사하고 왜곡된 역사가 뒤섞여 버린 겁니다. 이게 뒤섞여 버리니까 이게 바른 역사도 드러나지 못하고 왜곡된 역사도 그렇게 막 돌출되게 드러나지 못하고 이게 뭐 어정쩡하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복료관 스님의 항일자금 전달은 법정사뿐만이 아니고 대흥사에도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대흥사 측 증언을 보면은 키도 작고 아주 통통한 비구니 스님이 대흥사에 자주 왔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갔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방동화 스님이 감옥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후에는 복료관 스님이 조달한 항일 자금을 방동화 스님한테 전달이 됐고 방동화 스님께서 그 항일 자금을 제주 이외 지역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계된 정황을 말하는 이제 그 정황을 말하는 증언이 있는데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김순문이라는 분이 한 증언인데요. 간음사를 일으킨 여자 스님이 있는데 화북 사람이고 이분은 독립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탁발을 해서 돈을 모아서 수보 스님 아버지인 방동화 스님에게 주면은 방동화 스님이 그 돈을 맹탱이라고 있어요. 제주도에 이렇게 막 그 집 같은 거로 엮은 거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맹탱이에다 싸서 메고 바다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동화 스님은 이제 바다로 가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진답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배가 오는데 이제 방동화 스님이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고기를 주고 방동화 스님은 독립자금이든 그 맹탱이를 고깃값으로 이제 뱃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자금이 전달됐다 했는데 이런 일들이 한 달에 2번씩 있었다고 그래요. 이 김순문 씨 증언에 의하면 이 증언은 김순문 씨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사한 증언을 도쿄에 거주했던 제주 사람에게서도 똑같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 사람의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구술을 또 수보 스님이 합니다. 수보 스님은 누구냐면 방동화 스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수보 스님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아버지 방동화 스님은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수감이 되었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동화 스님이 낚시를 가고 없으면은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너가 아버지 어디 갔냐 하고 이렇게 수보 스님한테 묻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 바닷가로 낚시 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일본 경찰들이 이제 방동화 스님이 낚시하고 있는 뒤 언덕에서
방동화 스님을 감시하고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방동화 스님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낚시만 하고 있고 별다른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냥 이제 앉아만 있는 방동화 스님을 보고 일본 경찰은 가버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방동화 스님이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자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도 복료관 스님의 항일 자금을 중간에서 제주 도외 지역으로 전달했다는 정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그러면 복료관 스님이 이렇게 조달한 항일운동 자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는가, 그거를 이제 이 증언들에서 유출을 해보면 복료관 스님이 방동화 스님한테 줬고, 방동화 스님이 육지 항일 조직에게 전달하는 경로가 하나 있고요. 복료관 스님이 대응사에 전달하고, 대응사의 항일 조직이 중앙 항일 조직으로 전달하는 경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복료관 스님 항일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 탁발하고 이제 불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조달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증언을 이제 안광호 스님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안광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료관 스님이 종불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모으잖아요. 모아서 종불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면은 종은 조그만하게 만들고 나머지 돈을 항일 자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항일 자금 모집한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탁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항일 자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료관 스님은 2018년 11월 이전까지는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 영역에서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복료관 후손이 제주에서 개최된 세미나마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복료관 스님이 항일운동을 했다, 그런 말을 구술을 해도 그 세미나에 있었던 연구자 누구도 복료관 스님 후손을 찾아와서 구술을 체록을 하질 않아요. 증언을 체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료관 스님이 후손이기 때문에 체록을 해야 되는데 체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복료관 스님이 근대 제주 불교를 일으킨 분이고, 또 1918년 항일 인사 은신처로 법정사를 창건한 당사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역사 현장에 없었던 무관한 사람은 이게 법정사 항일운동에 이렇게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사 항일운동 역사는 왜곡되어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복료관 스님이 이룩한 그 업적을 보면은요, 복료관 스님이 걸어서 제주하고 서귀포를 왔다 갔다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시는 도로가 막 뚫리고 교통수단이 막 발달이 되고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복료관 스님은 말을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이게 제주에 계셨던 이제 법초 스님,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분 체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복료관 스님은 제주도에서 이제 말을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 세속 청년들이 그런 이제 복료관 스님을 보고는 여자 중이 이제 스님이란 말도 이제 안 하고 비구니도 잘 모르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중이 말을 타고 다닌다고 대놓고 뒤에서 이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복료관 스님 지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딱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는 스님이 말 타고 다니란 법이 어디에 적혀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 스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대장부라는 거예요. 복료관 스님 대장부라고. 근데 복료관 스님 제주도에서만 말을 탄 게 아니고 육지에서도 말을 타고 움직인 정황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부산 보덕사 법인 스님이 7살 때 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통도사 축서암에서 복료관 스님이 대응사에서 말을 타고 온 걸 보셨대요, 이 법인 스님께서. 근데 그때 축소암에 복료관 스님이 왜 오셨냐면, 복료관 스님께서 아주 아끼던 이게 조카 상자가 있어요. 사형의 상자. 그분이 안광호 스님이신데, 그 안광호 스님께서 당시 이게 축소암에 살면서 이게 통도사,
큰절에 경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강원에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공부하는 안강호 스님을 만나러 복묘관 스님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안강호 스님을 만나고 복묘관 스님이 그 말을 타고 다시 대흥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법인 스님은 7살 때 스님이 말 탄 걸 처음 보셨대요.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가지고 그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법인 스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1937년이거든요. 이때 복묘관 스님과 안강호 스님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묘관 스님이 1938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서 탁발해서 모은 돈, 또 불사금으로 들어온 돈을 이제 독립자금으로 전달을 했고 1918년 봉기한 법정사 항일운동을 견인시키죠. 서민의 기묘한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층 민중의 지지 기반을 넓혀간 것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묘관 4번째 시간은 복묘관 스님이 포교 목적에 따라서 창건하고 중창한 10여 개의 사찰과 또 도심 포교를 위해 창건한 성내 포교당에서 창립한 제주불교 소녀단, 제주불교 부인회, 그리고 제주불교 협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묘관 스님이 중창하고 창건한 사찰은 설립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찰은 중창을 하고요. 또 포교 요충지에는 포교당을 창건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중심 사찰을 창건을 합니다. 복묘관 스님이 1909년 봄 최초 창건한 한라산 관음사는 수행중심 사찰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고관사, 불탑사, 법화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사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지역 포교를 위해 창건된 사찰은 대표적인 것이 제주 시내 한 중심지에 창건한 성내 포교당, 또 산천단 소림사, 그리고 동쪽에 백년사, 서쪽에 이제 월성사, 그리고 일본 오사카 출장 대각 포교당이 있고 또 동면 평대리 교당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유형에서 벗어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던 법정사입니다. 이거는 바로 법정사,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의 은신처로 창건한 것이 법정사라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제 요즘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새벽 예불에 일반 민중들이 와서 예불을 했고 그랬다 하는데 거기는 예불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기가 그렇게 쉬운 장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지만은 가기가 상그럽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복묘관 스님 사람 눈에 안 띈 곳에다가 창건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 눈에 띌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제주 또 성 안에 이제 거주하던 신도들이 한라산 관음사를 가려면 반나절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일 내가 불공을 하려면 오늘 이제 불공할 이제 공약물을 가지고 산천단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그 공약물을 이고 관음사를 가서 사실불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한라산에 눈이 오거든요. 눈이 오면 사람들이 왕래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관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신도가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는 관음사에서 전부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복묘관 스님이. 그래서 이제 사찰과 제주 시민과의 거리를 아주 최소화한 그런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복묘관 스님이 당시 상권 중심지예요. 거기가 중심지에 500여 평의 땅을 매입을 하고는
거기에 성내 포교당을 창건합니다. 이게 관음사는 신자들의 기도 장소로 역할을 했고, 성내 포교당은 포교에 관한 예식이나 범절, 또 일체 불교 회의, 또 행사를 거행하고 또 불교 의례에 의한 결혼식, 이런 장소로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관음사하고. 그래서 1925년 제주시 포교 요충지에 창건된 성내 포교당은 훗날 중앙포교당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은 대각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건 당시에도 상권의 한복판이었지만은 지금 제주도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들려간 곳이 동문시장입니다. 바로 동문시장과 이렇게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권의 중심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포교당에는 새벽 예불에 남자 신도가 한 4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예불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뭐 남자분들은 신심이 아주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깊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복료관 스님은 성내 포교당에서 제주불교 소녀단과 제주불교 부인회를 창립해가지고 신여성운동에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제주불교 확충을 위해서 제주포교당 안에 제주불교협회를 둡니다. 제주불교협회 사무실을 성내포교당 안에 두는 거죠. 그래서 성내포교당은 근대 제주불교 중흥에 기여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현대 제주불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24년 조직된 제주불교협회는 1925년 성내포교당이 이제 창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내포교당 안으로 거점지를 정해서 놓고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이 대흥사계 관음사 스님들이 협회 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불교 소녀단은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슬로건은 못 외우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넘어지거나 좌절함이 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또 시대를 견인하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지식 수준을 높이고 인격과 덕성을 지녀야 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를 향해서 제주 소녀들이 당당히 걸어 나갑니다. 제주도 여성들이 이제 동서양 여성들과 이제 손을 잡고 사회적으로 이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단체가 제주도에 없었다고 그래요. 여성 단체가. 그래서 제주도 부인들이 참여한 단체인 제주불교 부인회를 창립합니다. 이게 당시 제주불교 부인회 취지서를 보면은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단체로서 우리나라 여성 단체와 교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서양의 여성 단체와도 교류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시내 한복판에 창건된 성내 포교당은 제주를 왕래하는 많은 스님들의 거점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들어오면 성내 포교당에서 일단 성내 포교당 가서 거기에서 계십니다, 스님들이. 그런 이제 거점지 역할만 했는 뿐만이 아니고 제주 불교가 교세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부녀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포교에 힘을 아주 기울입니다. 그래서 복료관 스님이 제주 불교의 맥을 살려냈다면은 성내 포교단과 제주 불교 소녀단, 또 제주 불교 부인회, 제주 불교 협회는 복료관이 살려낸 제주 불교의 맥을 꽃으로 피워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결국은 꽃으로 피어냅니다. 복료관 스님은 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찰은 중창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찰이 바로 법화사입니다. 여러분 서귀포 가면 아마 법화사는 거의 다 들려봅니다. 불자라면. 근데 법화사는 아주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그래서 복료관 스님은 1926년도에 법화사를 중창을 하는데
북쪽의 제주에는 신도가 이제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남쪽의 제주에는 불교가 널리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쪽 제주의 포교 담당을 거점지로 할 법화사를 중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창 후 법정사는 법화사는 한라산 남쪽 포교 1번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관음사 사세 확장에도 이력을 담당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고관사입니다. 이제 고관사는 본래 사명이 관음사입니다. 근데 한라산에 이제 관음사가 창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료관 스님이 고려 중기에 이제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이제 이 조천 포구에 있던 이 관음사의 사명을 옛날 관음사라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옛고자를 써서 고관사라고 이렇게 사명을 부릅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한라산 관음사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는 현재 한라산 관음사의 역사가 아니고 조천 포구에 있는 관음사 역사를 한라산 관음사 역사로 가져다가 쓴 거예요. 이게 왜곡된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불탑사입니다. 1913년에 복료관 스님은 제주시 삼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당시 이 절은 폐사지였어요. 폐사지였고 이제 제주 돌로 만든 이제 부처님 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복료관 후손 증언에 의하면은 이 탑이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고 탑의 일부가 주변에 이렇게 너부러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료관 스님이 그 너부러져 있는 탑의 일부를 탑에 올려놓고 그 주변에다가 초가집 한 채를 짓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이 이제 바로 지금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고 보면은 보물제 1187호로 지정된 제주 돌로 만든 5층 석탑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근데 이 불탑사라는 이 사명은 복료관 스님께서 붙인 건데 이제 부처님 탑이 있는 절이라는 의미로 불탑사다 이렇게 사명을 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주 동쪽 포교를 담당한 사찰로 창건된 것이 백년사입니다. 네, 제주 사찰 총서 제주편을 보면은 백년사는 1926년 복료관 스님과 목련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복료관 스님 상자인 화선 스님하고 또 복료관 스님의 손상자인 인하 스님이 백년사에 주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서쪽 포교를 담당한 게 월성사입니다. 1932년 처음 창건할 당시는 대흥사 제주 포교소 고산 출장소로 창건이 됩니다. 근데 1936년 지금의 자리로 이동을 해 오면서 사명을 이제 월성사라고 하고 있는데 1937년에는 우리나라 근대 큰 스님으로 불리고 계시는 금오 스님께서 오셔서 봉불식을 함께 거행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일본 오사카에 관음사 오사카 출장 대각 포교당을 이제 열고 봉불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오사카에 있는 포교당은 이제 제주민 포교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복료관 스님은 포교 요충지의 사찰을 창건해서 이제 불교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1932년에는 산천단에 한라산신재단을 복원합니다. 스님이 뭐하러 한라산신재단을 복원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한라산 산신제는 제주도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게 계속되다가 1908년에 폐지가 되는데 폐지가 된 것을 복료관 스님이 복원해서 제주도민에게 되돌려 준 겁니다. 이게 한라산 제주도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라산 산신제를 지냄으로 인해서 재난을 피하고 이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주 사람들 생각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께서 한라산신재단을 중창을 해서 1933년에는 한라산 산신제를 봉행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이 한라산신에 기대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료관 스님이 한라산 산신제를 제주 도민한테 되돌려 준 거죠. 예, 복료관 스님이 한라산 산신제를 복원한 거는 복료관 스님의 원력이 뭐였냐면 고통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 원력을 한층 더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 곳곳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이제 복료관 스님이 시내를 내려올 때면은요, 복료관 스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주도 시민들은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복료관 스님한테 은덕을 입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셀 수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복료관 스님은 꽤나 인기가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전 시간에도 말을 했듯이 황폐한 샘은 또 복원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했고, 또 의사를 찾아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복료관 스님이 또 풀을 이게 병에 맞는 약초를 말해줘서 이제 뜯어먹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병을 낫게 해줬는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정말 고마웠겠죠. 지금 우리가 조금 아파서 돈이 없어서 큰 병을 못 고칠 때 누가 조금 도움만 줘도 그야말로 고마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고마웠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복료관 스님 입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복료관 스님 입적은 아주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복료관 스님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제주 관음사 소식, 또 성내 포교당 소식, 또 그리고 복료관 스님이 교계 활동을 전하는 그런 소식들이 언론 매체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복료관 스님이 요 주위 인물이었던지 아니면은 제주 사회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1938년 5월 29일입니다. 이거 음력입니다. 오후가 되자 복료관 스님이 공양주한테 산행을 가자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양주가 복료관 스님을 모시고 이제 산행을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버섯이 있으니까 복료관 스님이 저 버섯을 따서 저녁에 대중들 국을 끓여 드리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복료관 스님은 산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꾸 쫓겨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많이 가셨고, 약초에 해박하고 이런 야생에서 먹거리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섯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관음사로 되돌아와가지고 공양주가 버섯국을 끓였어요. 버섯국을 끓인 다음에 이제 어른 스님이시니까 먼저 한 그릇을 드렸다고 그래요, 복료관 스님께. 근데 복료관 스님께서 이 국을 두수저 드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근데 공양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공양주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서 이제 공양주도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이제 아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초 같은 걸 처방해 주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복료관 스님 옆에서 많이 배운 거죠, 약초 같은 것을. 근데 저는 우리 노스님한테 듣기를 복료관 스님은 관음사에서 돌아가셔서 관음사에서 화장을 해서 관음사 산중에 상고를 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저의 노스미신 안강호 스님도 그렇게 하셨고 1989년에 법인 스님도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료관 스님 연구를 하면서 체록을 하러 다니다가 2018년도에 복료관 스님의 후손인 제주 연화사 종륜 스님한테서 중요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복료관 스님 유골이 상골이 된 게 아니고 제주도 한라산 관음사 산중에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묻었냐면은 복료관 스님의 상자인 대지월 스님이 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고를 빼돌린 거죠. 유고를 빼돌린 거예요. 근데 대주월 스님이 생전에 당신의 상자인 인흥 스님한테 어떠한 곳에 가보면 제주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항아리 안에 복묘관 스님 유골이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그 유골을 꺼내서 상고를 해서 간음사 그 주변에다가 상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제주 4.3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 관음사 쪽에 한라산 쪽에 금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4.3이 끝나고 이제 금종령이 이제 해제된 다음에 인흥 스님이 은사 스님이 말한 장소를 찾아가 보니까 파보니까 정말 항아리가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나와서 그 안을 보니까 유골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인흥 스님만 본 게 아니고 간음사에 거주했던 비구 스님 몇 분도 같이 보셨다고 그래요. 보고는 아 이건 독을 드시고 돌아가신 분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흥 스님이 그 유골을 꺼내어 가지고 부수어서 잘게 부수어 가지고 이제 상고를 해 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님이 화장을 해가지고 상골도 못하고 상자 대지월 스님이 은사임 복묘관 스님 유골을 빼돌려서 관음사 산중에 묻어야 했을까요? 또 평소와는 달리 복묘관 스님 입적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론 매체가 언급이 없어요.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복묘관 스님이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군이죠. 그렇게 많은 불사를 해갖고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워서 중흥까지 시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항일운동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복묘관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복묘관 스님 후손들은 일관되게 복묘관 스님 돌아가신 거는 항일운동 때문에 이게 들통이 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복묘관 스님 죽음은 아주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일운동은 비밀 결사체 운동입니다.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내가 항일운동 한다고 할 수가 없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남기거나 이게 드러날 경우에는 이제 수감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증언이 일관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묘관 스님이 복묘관 스님의 항일운동과 연결된 고리는 딱 두 개예요. 아까 제가 자주 언급했던 방동화 스님, 그리고 또 하나는 대흥사입니다. 이게 복묘관 스님이 방동화와 대흥사라는 항일운동 고리로 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간 거죠. 근데 구술은 참 많아요. 근데 입증할 문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 자료는 이제 더 찾아야 하고 기존의 자료는 사실에 맞는지 철저히 고증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복묘관 스님에 대한 첫 번째 시간부터 네 번째 시간까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